안녕하세요. 달콤한 책방지기 아이리스입니다. 오늘은 톨스토이의 명작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대부분 비슷비슷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라는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톨스토이의 명작 소설 안나 카레니나는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도 제목 정도는 누구나 들어보았음직한 소설입니다. 1873년에 집필하기 시작해 1877년에 완성한 안나 카레니나는 안나라는 여인의 실제 자살 사건을 토대로 쓰여진 작품입니다. 전쟁과 평화, 부활과 함께 톨스토이의 3대 걸작으로 꼽힙니다. 여기서 지난 줄거리를 살펴볼게요. 건실한 부자 청년 농부 레비는 아름다운 키치에게 청혼을 하지만 키치는 브론스키와의 결혼을 꿈꾸며 거절합니다. 거절은 했지만 레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여인 안나 아르카지예브나 카레니나는 아내와 불화에 빠진 오빠 오블론스키를 돕기 위해 모스크바로 가는 기차를 탑니다. 기차역에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 청년 장교 알렉세이 키릴로비치 브론스키 백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명문 귀족 출신이며 상류사회의 사교계에서 주목받는 인물로 잘생긴 데다 성격도 쾌활합니다. 첫눈에 안나에게 반한 브론스키는 자주 만나던 키치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무도회에서 안나에게만 관심을 보입니다. 무도회가 끝난 후 브론스키에게 끌리는 안나는 위험을 느끼고 서둘러 남편과 아들에게 돌아가기로 합니다. 돌아가는 기차에서 브론스키가 안나를 만나기 위해 따라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안나의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이제 모든 것이 지루하고 우울한 일상이 되어버린 것을 느낍니다. 오블론스키의 처제인 18살의 아름답고 명랑한 키치는 건실한 청년 레빈의 청혼을 거절하고 브론스키와의 결혼을 꿈꾸었지만 안나에게 푹 빠져버린 브론스키 때문에 시련의 아픔으로 병을 얻게 됩니다. 브론스키는 안나를 따라 무작정 왔지만 그녀의 남편 알렉세이의 존재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브론스키는 어떤 노력을 하게 될까요? 그럼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행복한 안나. 페테르부르크의 상류사회 사교계는 세 그룹으로 나뉜다. 하나는 안나의 남편이 속해 있는 직장 관료의 모임이었고 또 하나는 리지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이 중심인물인 모임으로 안나는 여기에 속해 있었다. 이 모임은 신앙심이 깊은 부인들과 학문이 깊고 명예심이 강한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그룹은 진짜 사교계로 안나는 이 모임에도 속해 있었다. 이 모임은 무도회와 만찬, 화려한 의상을 중요하게 여겼다. 안나는 그녀의 사촌 올케인 베트시 트베르스카야 백작 부인을 통해
이 모임에 발을 들여놓았다. 안나는 되도록이면 베트 씨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들과 교제하려면 자신의 경제력 이상으로 씀씀이가 해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스크바에 다녀온 뒤로 생각이 바뀌었다. 그녀는 이 화려한 사교계에 자주 드나들었다. 안나는 거기서 브론스키를 자주 만나곤 했는데 베트 씨는 브론스키와 사촌간이었다. 안나는 브론스키를 만날 때마다 가슴이 설레었다. 브론스키는 안나를 만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나타났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나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안나는 처음엔 브론스키의 행동을 불쾌하게 여겼으나 차츰 브론스키가 나타나지 않으면 쓸쓸함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공작 부인 베트 씨는 하인들에게 큰 객실에 차를 준비하라고 일렀다. 조금 뒤 마차들이 잇따라 들이닥쳤다. 손님들은 하인들의 안내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처음 한동안 일상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차츰 이웃을 흉보는 쪽으로 대화가 옮겨갔다. 안나의 친구가 운을 띄웠다. 안나가 모스크바에 다녀온 후 변했어요. 뭔가 이상해요. 영사 부인이 끼어들었다. 맞아요. 브론스키라는 그림자를 달고 왔어요. 여자로 태어나서 그림자가 없다는 건 슬픈 일이 아닐까요? 그래도 좋아 보이진 않아요. 어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안나는 정숙한 부인이에요. 마흐카야 공작 부인이 친구들에게 핀잔을 주었다. 그러고 나서 영사 부인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옮겨갔다. 베트 씨가 그녀들에게 물었다. 그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영사 부인이 탁자에 마주 앉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카레닌 부부 이야기였어요. 그런 이야기를 못 듣다니 유감이군요. 베트 씨는 객실로 들어오는 브론스키를 미소로 맞으며 말했다. 브론스키는 이곳 사람들을 매일 만나다시피 했기 때문에 잠깐 외출했다 들어오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베트 씨가 브론스키에게 물었다.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 희가극을 보고 오는 길이에요. 여러 번 봤는데도 볼 때마다 새로움을 느껴요. 부드러운 이야기지만 난 오페라를 볼 때면 잘 졸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끝까지 재밌어요. 그때 문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베트 씨는 안나의 발소리라는 걸 알고 브론스키의 표정을 살폈다. 브론스키는 안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쁘지만 두려운 눈빛으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나는 경쾌하게 걸어와 여주인 베트 씨의 손을 잡고 방긋 웃었다. 브론스키에게도 웃음 띤 얼굴로 인사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재빨리 인사하고 난 안나가 베트 씨에게 말했다. 리지아 백작 부인 댁에서 오는 길이에요. 좋은 경이 오셨는데 인도 이야기를 어찌나 재미있게 하시는지 듣다가 늦었어요. 아, 그 선교사요? 네. 그런데 그분 양치는 연애 결혼을 하셨다는군요. 요즘은 연애 결혼이란 말은 안 쓴답니다. 그건 낡은 생각이에요. 영사 부인이 끼어들자 브론스키가 짐짓 신중한 태도로 말했다. 그런 낡은 생각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행복한 결혼이란
이성에 의해 맺어질 때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성에 의해 맺어진 행복한 결혼도 어느 날 나타난 사랑 때문에 날아가 버리기도 하지요. 브론스키가 살짝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진정한 사랑을 알려면 실패한 후에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작 부인 베트 씨가 말했다. 진정한 사랑을 알려면 실패한 후에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작 부인 베트 씨가 말했다. 결혼한 후에도요? 영사 부인의 놀라는 말투에 외교관이 속담을 인용해 말했다. 뉘우치고 고치는데 늦은 때는 없답니다. 안나? 당신 생각은 어때요? 베트 씨가 미소를 띠고 있는 안나에게 물었다. 안나는 벗은 장갑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제 생각엔 사람의 생각이 저마다 다르듯이 사랑도 다 다를 것 같아요. 안나가 무슨 말을 할지 가슴 졸이며 지켜보던 브론스키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조금 뒤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엔 안나와 브론스키만 남았다. 안나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키치 스체르바츠키가 많이 아프다는 편지가 왔어요. 그래요? 브론스키는 눈살을 찌푸렸다. 안나는 엄숙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키치가 아프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닙니다. 몹시 놀라워요. 뭐라고 쓰여 있었나요? 알려줘도 괜찮으시다면. 안나는 브론스키의 말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나는 진작부터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건 나쁜 짓이에요. 그게 나쁜 짓이라는 건 나도 압니다. 내가 왜 그랬겠습니까? 그걸 왜 내게 묻지요? 안나는 브론스키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브론스키는 안나의 시선을 받는 것이 오히려 가슴 뿌듯했다. 왜 그런지는 부인이 더 잘 아실 텐데요. 당신은 그걸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 아신 겁니다. 그런 쓸데없는 말은 하시지 말라고 했던 제 말을 잊으셨군요. 안나는 몸을 떨며 말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나요? 모스크바로 가서 키치에게 사과하셨으면 해요. 그걸 진심으로 바라는 건 아니지요? 브론스키는 안나가 말로만 그럴 뿐이지 진심은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안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 말처럼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제 마음을 안정되게 해주세요. 당신은 제 삶의 전부입니다. 나는 당신 마음의 안정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나는 당신과 나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겐 마음의 안정을 찾기 힘들 겁니다. 절망과 불행, 아니면 끝없는 행복, 둘 중 하나만 가능할 뿐입니다. 안나는 꼭 해야 할 말을 하려 애썼지만 사랑이 담긴 눈빛에 사로잡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브론스키의 얼굴에 기쁨이 흘러넘쳤다. 맞아. 그녀는 날 사랑하고 있어. 그녀의 표정이 그걸 증명하는 거야. 다시는 내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앞으로 친구로 지내요. 안나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우리 둘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든지 아니면 불행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안나가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브론스키는 틈을 주지 않았다. 제가 바라는 건 한 가지뿐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허락할 수 없으면 사라지라고 말씀하세요. 나 때문에 당신이 괴롭다면 2번 다시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쫓아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모든 걸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아무것도 바꾸지 말아주세요. 그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볼품없는 느릿느릿한 걸음걸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아내와 브론스키를 힐끗 쳐다보고 여주인 베트시 앞으로 가서 찻잔을 앞에 놓고 앉았다. 그러더니 조롱하는 듯한 말투로 모두에게 들리게끔 큰 소리로 말했다. 랑부에가 총 동원되었군요. 랑부에란 파리의 문학 사교계를 말한다. 공작 부인 베트씨는 그의 비꼬는 듯한 말투에 질려 병역 의무 제도로 화제를 옮겼다. 그는 금세 그 화제에 빠져들었다. 브론스키와 안나는 구석의 작은 탁자에 계속 앉아 있었다. 보기에 좋지 않군요. 한 부인이 안나와 브론스키와 안나의 남편을 흘깃거리며 말했다. 그 부인뿐 아니라 객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안나와 브론스키를 힐끔거렸다. 다만 알렉세이만 한 번도 그쪽으로 눈길을 주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불쾌해하는 것을 눈치챈 베트씨가 안나에게 다가가 말했다. 당신 남편 이야기는 감탄할 정도로 정확해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내용도 쉽게 이해가 된다오. 아, 그래요? 안나는 미소를 지으며 베트씨의 말에 건성으로 맞장구를 쳤다. 알렉세이는 30분쯤 머물다가 아내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안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만찬에 남겠다고 하자 그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다. 그날 밤 안나를 배웅하며 브론스키가 말했다. 전 아무 말도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난 우정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는 이 세상에 단 하나의 행복만 있을 뿐입니다. 그건 바로 당신이 싫어하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녀는 천천히 중얼거리다가 외투 단추에 걸린 레이스를 풀며 말했다. 내가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까닭은 그 말이 내게 너무 깊은 의미를 주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안나는 브론스키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럼 안녕. 안나는 브론스키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하고 마차 안으로 들어갔다. 브론스키는 안나와 악수한 자기의 손바닥에 입을 맞추었다. 그는 행복에 젖어 집으로 돌아갔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자기 아내가 브론스키와 단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진 않았다. 그러나 객실에 있던 사람들이 아내의 행실을 불쾌하게 여겨
안나에게 충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온 알렉세이는 서재의 안락의자에 앉아 새벽 1시까지 책을 읽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그는 책을 덮고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안나는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평소와 달리 불쾌한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해져 뒷짐을 진 채 방 안을 서성거렸다. 그는 아내에게 충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까지만 해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였다. 그래서 마음이 착잡했다. 그는 질투란 아내에 대한 모욕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아내를 신뢰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사격의 부인이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야. 그걸 질투하는 건 아내를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야. 그는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 고개를 쳐들었다. 무엇보다 가장 두려운 건 지금 통과시키려는 법안이 완성돼 가는 시기에 그 일에 온 힘을 다 쏟아야 할 시기에 사소한 일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한다는 게 아쉬웠다. 아내의 마음에 일어난 감정 문제는 그 사람의 양심에 관한 문제라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에 이르자 그는 해답을 발견한 듯해 마음이 안정되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나는 가장이기 때문에 아내를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다. 위험한 상황은 지적하고 충고해야 한다. 나는 아내에게 충고를 해야 한다. 그는 아내에게 할 말을 보고서처럼 작성했다. 첫째, 사람들의 눈과 예의에 대해 설명한다. 둘째, 참된 결혼의 의미를 종교적으로 설명한다. 셋째, 아들에게 일어날 불행을 지적한다. 넷째, 아내 자신의 불행에 대해 말한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두 손을 깍지 낀 다음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고 팔을 쭉 뻗었다. 손가락 관절이 우두둑 소리를 냈다. 손가락을 꺾는 버릇은 그의 마음을 안정시켰다. 현관에서 마차 소리가 들리고 조금 뒤 층계를 올라오는 경쾌한 아내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는 말솜씨가 좋은데도 아내와의 대화가 두려웠다. 안나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외투 후드의 장식을 만지작거리며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빛이 났다. 그 빛은 한밤중의 화재를 연상시키는 강렬하고 무서운 빛이었다. 안나는 남편을 보고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방긋 웃었다. 벌써 주무실 시간인데 아직 안 주무셨어요? 그녀는 화장실로 들어가며 말했다. 당신과 할 이야기가 있어. 네? 무슨 이야기인데요? 화장실에서 나온 그녀는 놀란 듯이 남편을 쳐다보며 빠르게 말을 이었다. 지금 꼭 해야 하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만 잤으면 좋겠어요. 안나는 자신의 거짓말 솜씨에 놀랐다. 자신이 마치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안나, 당신에게 충고 한마디 하겠소. 충고라니요? 무슨 충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연스럽고 명랑해 보였다. 그러나 알렉세이는 자신의 기분 따위는 살펴보려 하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자고 해도 피하려고만 한 아내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가 조금만 잠자리에 늦게 들어도 이유를 따지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시시콜콜 캐묻던 아내가 아니던가. 자기에게 언제나 열려있던 아내의 마음이 꽉 닫힌 것 같았다. 그래도 알렉세이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지만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는 가만히 입을 열었다. 내가 충고하려는 것은 당신의 경솔한 행동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동기를 만든다는 것이요. 오늘 당신이 브론스키 백작과 지나칠 정도로 친근하게 대화하는 것이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것이요. 그는 미소 짓는 안나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무섭게 느껴졌다. 당신은 내가 지루해하는 것을 싫어하시더니 이제는 즐거워하는 것도 트집을 잡으시는군요. 저는 오늘 밤 지루하지 않고 즐거웠어요. 그게 불쾌했나요? 알렉세이는 몸을 부르르 떨며 손가락을 꺾으려고 깍지를 꼈다. 그걸 본 안나가 소리쳤다. 손가락 꺾는 소리 좀 내지 마세요. 그 소리 딱 질색이에요. 안나, 당신 왜 그래? 제가 뭘 어쨌다는 거예요?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난 당신이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으면 좋겠소. 알렉세이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도 잘 알겠지만 난 질투 같은 건 하지 않소. 하지만 예의라는 게 있소. 오늘 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눈치로 보아 당신의 행동은 예의에 벗어났다고 생각하오. 정말 이해할 수 없군요. 안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걱정이라는 말이군. 안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남편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당신 몸이 안 좋은가 봐요. 그녀가 일어나 몇 걸음 걸어갔다. 알렉세이는 그녀를 잡으려는 듯 따라 일어났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어 서서 머리를 뒤로 젖히기도 하고 옆으로 기울이기도 하면서 머리핀을 뽑았다. 무슨 일인지 더 듣고 싶어요. 오히려 흥미있군요. 계속 말씀해 보세요. 안나는 너무나 침착하게 말을 하는 바람에 스스로 놀랐다. 알렉세이가 입을 열었다. 내겐 당신의 속마음까지 간섭할 권리가 없어. 당신 마음은 자신의 양심 문제지만 나는 당신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의무를 가르쳐줄 책임이 있어. 부부란 하느님에 의해서 맺어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죄악이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짓이란 말이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졸려 죽겠어요. 안나, 제발 이러지 말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당신을 위한 마음에서 하는 말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그 순간 안나의 얼굴빛이 부드러워졌다. 사랑하오라는 말 한마디에 그녀는 흥분한 것이다. 퍼뜩 이런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사랑한다고? 이 사람도 사랑이라는 말을 할 줄 아나?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니까 그냥 하는 거지. 사랑이라고는 모르는 사람인데.
안나는 냉정을 찾고 말했다. 당신이 무엇을 보았다는 건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당신과 우리 아들이요. 어쩌면 내가 오해했는지 모르지. 그렇다면 용서를 빌겠소. 그렇지만 내 말이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면 잘 새겨주기 바라오. 저는 도무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젠 정말 잘 시간이에요. 알렉세이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더는 말을 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다. 안나가 침실로 들어갔을 때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안나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안나는 침대에 누워 남편이 말을 걸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남편은 말이 없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꼼짝하지 않고 남편이 말을 걸기를 기다리다가 어느 사이엔가 남편을 잊고 브론스키를 생각했다. 즐거움으로 가슴이 흥분되었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자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늦었어. 이미 늦어버렸어. 그녀는 눈을 뜬 채 한참이나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알렉세이 부부는 전과 다른 생활을 했다. 겉보기에는 달라진 게 없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깨졌다. 안나는 전과 같이 사교계에 나갔고 여러 곳에서 브론스키를 만났다. 남편은 그런 사실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는 정계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지만 안나와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부드러움과 선량한 마음으로 아내의 마음을 되돌려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아내를 휘어잡고 있는 악령이 자기마저 휘어잡은 듯 했다. 시골 생활.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레비는 한동안 키치에게 청혼을 거절당한 일로 몹시 괴로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을 할수록 점차 괴로운 기억은 흐릿하게 지워져 갔다. 그는 키치가 이미 결혼했다든지 아니면 언제 결혼한다는 소식이 날아와 자기의 고통을 치유해 주기를 바랐다. 봄이 찾아왔다. 봄은 레빈에게 옛일을 잊고 고독한 자신의 생활을 굳세게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했다. 그는 여인을 만날 때나 다른 사람을 마주대하면 느끼던 수치심이 차츰 사라졌다. 아침이면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이 엷은 얼음을 녹였고 따뜻한 공기는 아롱거리며 수증기를 땅 위로 올려보냈다. 겨울을 지난 풀이 파릇파릇 머리를 내밀고 백당나무, 까치밥나무, 자작나무의 새싹들도 제잘거리며 올라왔다. 버드나무 가지 위로 꿀벌들이 붕붕거리며 날아다녔고 웅덩이와 늪에서는 댕기새가 떼를 지어 울어댔다. 레비는 올봄 들어 처음으로 큼직한 장화를 신고 말을 타고 농장을 둘러보았다. 털갈이를 한 암소는 산뜻한 털을 반짝이며 햇볕을 쬐고 있었다. 레비는 암소들을 잠깐 둘러보고 나서
일꾼들에게 들판으로 내보내라고 지시했다. 송아지는 그냥 두라고 일렀는데 농장의 울타리가 망가져 있었다. 겨울 동안 잘 살펴보고 수리하라고 목수를 3명이나 고용했는데도 그 모양이어서 레비는 일꾼들에게 화를 냈다. 그는 말을 타고 작년에 씨를 뿌린 토끼풀밭 쪽으로 향했다. 토끼풀이 완전히 자라서 싱싱한 초록색을 띠고 있었다. 유쾌한 기분으로 집 근처까지 오자 현관 쪽에서 말방울 소리가 들렸다. 정거장에 누가 왔나 보군. 니콜라이 형이 왔을까? 레비는 말을 몰고 아카시아 나무 밖으로 나갔다. 한 신사가 말 3필이 끄는 썰매를 타고 오는 모습이 보였다. 오블론스키였다. 레비는 2 손을 치켜들고 반갑게 외쳤다. 아, 자네였군. 정말 반갑네. 레비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이미 결혼했는지 결혼을 할 건지 알 수 있겠군. 그녀에 대한 생각도 화창하고 아름다운 봄날에는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오블론스키가 썰매에서 뛰어내리며 말했다. 어때? 내가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오블론스키는 건강해 보였다. 그는 레빈을 다정하게 껴안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이곳에 온 첫 번째 목적은 자네를 보기 위해서이고 2번째 목적은 사냥, 그리고 3번째는 예르구쇼프의 산을 팔기 위해서 왔네. 아무튼 잘 왔네. 정말 반가워. 레비는 오블론스키를 손님방으로 안내하고 하인에게 손가방이며 사냥총, 담배 상자 같은 짐을 옮기라고 일렀다. 오블론스키는 모스크바의 소식을 많이 가져왔다. 형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올 여름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가장 반가웠다. 그러나 그는 키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는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준비했다. 약초와 술, 빵, 버섯, 쐐기풀 수프, 흰 소스를 넣은 닭고기, 크리마산 백포도주 등 모두 맛있고 훌륭했다. 오블론스키가 손가락을 빨면서 말했다. 아주 훌륭해. 플로토크와 약초술이 정말 일품이야. 레비는 앙상한 숲 너머로 넘어가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레빈이 아래층으로 내려가며 하인 쿠지마에게 말했다. 마차 좀 준비해주게. 오블론스키는 아래층으로 내려오자 상자에서 총을 꺼내 손을 보았다. 쿠지마는 오블론스키 옆에서 양말이며 장화 신는 일까지 거들었다. 오블론스키가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다. 아 참, 내가 랴비닌이라는 사내를 이리 오라고 했거든. 그가 오면 들어와서 잠깐 기다리라고 해주게. 아, 레빈 자네도 그 사내를 알고 있나? 그럼 랴비닌과 거래한 적도 있어. 확실하게 결정적으로. 오블론스키는 소리내어 웃었다. 확실하게 결정적으로? 확실하게 결정적으로 라는 말은 그 사내가 즐겨 쓰는 말이었다. 오블론스키는
레빈 주위에서 끙끙대다가 장화와 총을 핥으며 꼬리를 흔드는 사냥개 라스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놈은 벌써 주인이 어딜 가는지 눈치챘군. 마차를 준비시켰네. 그런데 멀진 않아. 어때? 걸어갈까? 아니, 타고 가세. 오블론스키가 마차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자네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좋아하는 말도 사냥개도 농장도 가지고 있으니 말이야. 레비는 키치를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만족하고 소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는 내 성격 때문일 거야. 사냥터는 백약나무 숲을 지나며 흐르는 시내를 끼고 있었다.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었다. 레비는 마차에서 내려 눈이 녹고 이끼가 나서 질척한 빈터로 오블론스키를 데려갔다. 그를 그곳에 자리 잡게 하고 자신은 가지가 양쪽으로 뻗은 자작나무 곁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회색빛 늙은 사냥개인 라스카는 그와 마주보며 앉더니 두 귀를 쫑긋 세웠다. 해지는 숲 황혼 속의 자작나무는 팽팽하게 부풀어 눈이 달린 가지가 선명했다. 작은 새들이 지저귀며 나무와 나무 사이를 날아다녔다. 정막 속에 땅이 녹으며 흙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쌓인 낙엽 사이로 돋는 새싹이 낙엽을 건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레비는 백약나무 잎이 흔들리자 혼잣말을 했다. 풀이 자라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네. 갑자기 라스카가 귀를 쫑긋 세우며 일어났다. 레비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백약나무 숲 검푸른 하늘 위를 나는 작은 새들이 보였다. 새의 부리와 목이 분간되자 레비는 총을 겨누었다. 그 순간 오블론스키가 숨어있던 덤불 쪽에서 불빛이 번쩍이며 총소리가 났다. 연기 때문에 사냥감을 보지 못한 오블론스키가 물었다. 빗나간 건 아니지? 아니야, 여기 있어. 레빈이 라스카를 쳐다보며 말했다. 라스카는 단숨에 총에 맞은 새를 물고 와 레빈의 발밑에 갖다 놓았다. 사냥은 만족할 만했다. 오블론스키는 도요새 3마리를 잡고 레빈도 2마리를 잡았다. 주위가 점점 어두워졌다. 서쪽 하늘 자작나무 뒤로 낮게 샛별이 반짝였다. 오블론스키가 말했다. 이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숲은 고요했고 새 한 마리 날지 않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 그럼 그렇게 하지. 두 사람은 15걸음쯤 떨어져 있었다. 이보게. 레빈이 갑자기 오블론스키를 불렀다. 자네는 왜 키치에 대해 말해주지 않나? 결혼했다든지 아니면 언제 결혼할 거라든지 말이야. 레빈은 어떤 대답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오블론스키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처제는 결혼할 마음도 없거니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외국으로 요양을 갔어. 모두들 살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네. 뭐? 건강이 나쁘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그녀가 아픈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레비는 키치에 대해서, 스체르바츠키 집안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다. 그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녀가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 자기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들뜬 상태였다. 오블론스키가 브론스키 때문에 키치가 병이 났다며 말을 꺼내자 레빈이 가로막았다. 난 남의 가정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 흥미없어. 오블론스키는 레빈이 기뻐하다가 갑자기 우울해하는 낯익은 모습을 보자 슬그머니 웃음이 나왔다. 레빈이 화제를 바꾸었다. 자네 숲을 팔려고 이미 라비닌과 흥정을 끝냈단 말인가? 그렇다네. 38,000루블 받았어. 좋은 값이지. 그중 8,000루블은 먼저 주고 나머지는 6년 안에 받기로 했어. 오랫동안 알아봤는데 그보다 더 받을 순 없었어. 살림을 아예 거저 주었군. 어째서 거저 주었다는 건가? 그 살림은 적어도 1데샤티나에 500루블의 가치가 있어. 자네 거기 있는 나무를 세어보기라도 했나? 그 많은 나무를 어떻게 세어보겠어? 그런 걸 따져보지 않고 사는 장사꾼 없어. 자네 살림은 내가 봐서 알아. 해마다 그리로 사냥을 갔거든. 자네 살림은 현금으로 500루블은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 녀석은 200루블에 샀으니 5만 루블 정도는 그 녀석에 거저 준 거야. 레빈, 흥분하지 말게. 그렇다면 왜 그걸 사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 그건 그 녀석이 상인들을 매수했기 때문이야. 난 그 녀석들과 거래를 해봐서 잘 아는데 그 녀석들은 중개업자들이야. 1루블짜리를 20코페이카로 살 수 있을 때를 노리는 놈들이지. 그들은 어느새 집에 닿았다. 현관 계단 옆에 라비니의 마차가 보였다. 라비니는 집 안에 들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레비는 친구의 살림이 싼값에 팔려 붕괴했지만 라비니는 계약서를 주머니에 넣고 발걸음도 가볍게 돌아갔다. 오블론스키는 살림을 판 선불 어음 때문에 주머니가 두둑하자 기분이 더없이 좋았다. 그래서 레빈의 불쾌한 기분을 바꿔주고 싶었다. 사실 레빈은 배신한 남자 때문에 병이 난 키치 이야기를 듣고 마치 자기가 모욕당한 듯 불쾌했다. 또 어리석은 친구의 살림 거래가 자기 집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기분이 상했다. 저녁을 먹으면서 레빈은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리려 했지만 자꾸 더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레빈이 불쑥 물었다. 요즘 브론스키는 어디 있지? 브론스키? 페테르부르크에 있어. 자네가 떠난 후 그도 곧 떠나버렸어. 그 뒤로 한 번도 모스크바에 나타나지 않았지. 그런데 레빈, 사실 자네에게도 잘못은 있어. 오블론스키는 식탁에 팔꿈치를 대고 얼굴을 손으로 받치며 말했다. 잘못이라니? 자넨 경쟁자를 너무 의식했어. 부딪혀보지도 않았잖아. 솔직하게 말하지. 난 청혼했다가 거절당했네. 그래서 내게 퀴치라는 이름은 고통스럽고 부끄러울 따름이야. 자네 화내지는 않겠지? 날 이해해주게. 아니야. 오히려 서로 마음을 털어놓아 기쁘다네. 두 사람은 흡족한 듯 활짝 웃었다. 경마대회. 안나와 사랑을 하면서 브론스키는
내면이 정열로 가득 찼다. 그의 생활은 예전과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부대에서는 모두들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랑으로 삼았다.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교양과 재능을 갖추어 앞길이 탁 트인 탄탄대로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동료들이 그를 좋아한 진짜 이유는 그가 출세보다는 연대와 동료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브론스키는 안나와의 사랑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동료 가운데 어렴풋이 짐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눈치가 보이면 브론스키는 적절히 입을 막았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온 사교계에 파다하게 퍼졌다. 안나를 부러워하고 질투하던 젊은 부인들은 소문을 듣고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랐다. 그러면서 은근히 안나를 멸시하고 그녀를 비난할 날을 기다렸다. 브론스키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안나와 아들의 연애 사건을 듣고 기뻐했다. 신분이 높은 부인과의 연애 사건은 상류 사회에서 앞날이 밝은 젊은이에게 장식이나 마찬가지였다. 둘째는 자기 마음에 꼭 들었던 카레닌 부인이 아름답고 얌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그녀는 자기 아들이 모처럼 얻을 수 있었던 유리한 지위를 거절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아들이 안나와 만날 수 있는 연대에 남기 위해 그 지위를 거절하는 바람에 상사들의 불만을 샀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달라졌다. 또 안나와의 만남이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파멸로 빠져드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점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브론스키에게 충고를 하기 위해 큰아들에게 일러 집에 다녀가라고 전했다. 형도 동생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의 사랑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좋게 볼 수 없었다. 브론스키에게는 또 한 가지 일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경마였다. 그는 경마를 무척 좋아했다. 금년에는 연대에서 경마대회가 열려 대회에 참가하려고 영국산 순종 암만을 샀다. 경마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흥분된 신경을 이완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대회가 열리던 날 브론스키는 평소보다 일찍 장교 식당으로 갔다. 그는 조금이라도 몸무게가 더 나가면 경주에 불리해 전분류나 단 음식은 피했다. 그는 비프 스테이크를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책을 읽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오늘 경기가 끝난 후 안나와 만날 약속을 생각했다. 그녀와 만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남편이 외국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는 카레닌의 별장에는 되도록 가지 않으려 했지만 지금은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렇지만 무슨 구실을 붙여야 할지 고민이었다. 그래, 배트슈의 심부름으로 안나가 경마장에 갈 건지 물어보러 왔다고 해야겠군. 그는 안나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다. 그는 비프 스테이크를 가져온 급사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 사람을 보내 빨리
마차를 준비하라고 전해줘. 그는 접시를 끌어당겨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의 옆으로 뚱뚱하게 생긴 장교가 다가왔다. 경마에 나가려고 먹어두는 건가? 보시다시피 브론스키는 상대하지 않고 책을 읽으며 식사를 했다. 조금 뒤 훤칠한 키에 몸매가 균형 잡힌 기병대위 야시빈이 다가왔다. 전에 여기 있었군. 조금 더 먹은 뒤 우리 한잔 하지? 아니야. 난 먹을 만큼 먹었고 가봐야 돼. 집으로 갈 건가? 그럼 같이 가지. 브론스키는 야시빈과 함께 식당을 나왔다. 집에 오자 함께 사는 페트리츠키가 침대 매트에서 편지를 꺼내주었다. 자네 형님이 자네 주라고 편지 한 통과 쪽지를 주고 갔어. 브론스키는 편지와 쪽지를 펼쳤다. 편지는 어머니가 보낸 것인데 예상했던 대로 꾸지람이 적혀 있었다. 형은 상의할 일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브론스키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으려다 먼저 마구간에 가보려고 편지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브론스키는 아직 말을 보지 못했다. 그는 요 며칠 동안 말을 타지 않고 말을 길들이는 조마사에게 맡겨두었다. 임시로 마련된 마구간 바라크는 경마장 바로 옆에 있었다. 그는 마차에서 내려 조마사를 불렀다. 조마사는 창백한 얼굴에 서툰 걸음걸이로 팔꿈치를 이상하게 흔들면서 나왔다. 말의 상태는 어떤가? 좋습니다. 그러나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부리망을 씌워 놓았더니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잠깐 보고 싶네. 그러시지요. 조마사는 얼굴을 찌푸렸다. 바라크로 들어가자 마구지기 소년이 이들을 맞이했다. 바라크 안에는 칸막이로 우리를 만들어 놓았다. 각 우리에는 5마리의 말이 있었다. 브론스키는 최고의 우승 후보이자 경쟁자인 마오친의 털빛깔이 밤새긴 구렁말 그라지아토르가 보고 싶었다. 마구지기 소년이 2번째 우리의 문을 열었을 때 다리가 하얀 밤색 말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글라지아토르였다. 브론스키가 물었다. 저 말이 마오친의 말 맞지? 만일 나리가 저 말을 타신다면 나리에게 돈을 걸겠어요. 저놈은 힘이 있어 보이는군. 장애물 경주에서 중요한 건 승마술과 담력입니다. 브론스키는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담력이 센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브론스키는 자신이 탈 푸르푸르가 있는 우리로 들어갔다. 그는 말을 훑어보았다. 푸르푸르는 체격으로 볼 때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골격이 갸냘픈 데다가 가슴이 좁았다. 거기다 뒷다리가 굽었다. 그러나 이 말은 체격의 결점을 덮어줄 만한 장점이 있었다. 그것은 혈통이었다. 브론스키가 다가가자 말은 숨을 들이마시며 충혈된 눈으로 브론스키를 바라보더니 부리망을 흔들며 발을 굴렀다. 조마사가 말했다. 그것 보세요. 말이 흥분하잖아요. 오, 착하지? 가만히 있어. 말의 엉덩이를 어루만져준 브론스키는 말의 상태가 아주 좋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그럼
난 자네만 믿겠네. 6시 반까지는 그곳으로 가 있도록 하게. 경기를 앞두었을 때는 무엇보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화를 내거나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안 됩니다. 알았네. 브론스키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는 마차에 올라 페테르고프로 향했다. 마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를 뿌렸다. 그렇지 않아도 진창길인데 비까지 오니 늪이 되겠군. 비는 한참 퍼붓듯이 쏟아지다 그쳤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쨍하고 햇빛이 났다. 그는 소나기의 경마장이 엉망이 됐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비가 와서 안나가 분명히 집에 있을 거라며 기뻐했다. 그는 그녀가 혼자 있기를 빌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기 위해 마차에서 내려 걸어갔다. 그는 그녀의 집 정원에서 정원사에게 안나가 혼자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테라스로 향했다. 층계를 오르며 브론스키는 갑자기 세료자를 떠올렸다. 세료자는 두 사람의 만남에 장애가 되었다. 세료자가 옆에 있으면 브론스키도 안나도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세료자는 부드러우면서도 때로는 냉담했다. 때로는 그가 브론스키와 안나 사이의 관계를 느끼고 있는 듯 싶기도 했다. 다행히 오늘은 세료자가 없었다. 안나는 놀러 나간 아들이 비를 만나진 않을까 걱정되어 하인들에게 찾아보라고 이르고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수놓인 흰옷을 입고 꽃 그늘에 앉아 있었다. 브론스키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황홀한 눈으로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가 한 발을 내딛자 안나는 그제야 얼굴을 돌렸다. 당신이 오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안나는 일어서며 브론스키가 내민 손을 잡았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세료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놀러 나갔거든요. 안나는 브론스키의 부드러운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이분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일인지 아마 잘 모를 거야. 나뭇잎을 따서 만지작거리던 안나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브론스키가 부드럽게 말했다. 무슨 일 있어요? 말해봐요. 당신이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나가 말이 없자 브론스키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재촉했다. 자, 어서. 말해도 돼요? 물론이죠. 저 임신했어요. 안나는 조용하면서도 또렷하게 말했다. 브론스키는 순간 자기가 두려워하던 일이 눈앞에 닥쳐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감격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더니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나도 당신도 우리의 관계는 불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의 껍질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결말을 지어야 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떠나야 합니다.
안나는 훗날 아들이 아버지를 버린 어머니를 어떻게 대할까 생각하자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부탁해요. 제발 이 이야기는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안나는 브론스키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다. 그렇지만 안나. 모든 것을 제게 맡겨주세요. 내 말대로 해주세요. 앞으로는 절대 이 이야기 꺼내지 말아주세요. 약속해줘요. 안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반지를 낀 아름다운 손으로 브론스키의 머리를 쓸며 그에게 키스했다. 이따 봐요. 곧 경마장에 가야 해요. 베트 씨가 날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브론스키는 시계를 보고 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벌써 5시 반이었다. 시간이 촉박했다. 그날은 경주가 여러 차례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브론스키가 참가하는 경주는 제일 마지막에 열리는 장애물 경주여서 그나마 시간에 맞춰갈 수 있을 듯 했다. 그는 더 빨리 달리라고 마부를 다그쳤다. 브론스키가 숙소에 도착했을 때 2번째 경주가 시작되었다. 그는 여유 있게 옷을 갈아입은 후 바라크로 갔다.